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며느리한테 천대받으며 살고 계신가요? 처가 식구들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사는 남편을 지켜보고 계신가요? 저는 한명숙입니다. 겉으로는 도심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노년의 여성이지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2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유통기업 미래 홀딩스의 창업주입니다. 12년 전 저는 제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숨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구질구질한 노인으로 취급했고 제 아들은 처가 식구들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며느리가 백화점 비상구에서 제 뺨을 때렸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닌 냉혹한 경영자로서 심판해야 할 때라는 것을요. 이것은 제가 12년간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정의를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 저는 어김없이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도심 변두리 골목길 한쪽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꽃집은 제가 12년 동안 지켜온 은신처였습니다. 명숙이네 꽃집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저는 날마다 장미와 백합을 다듬으며 평범한 노년을 연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저 평범한 꽃집 주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옆집 분식집 사장님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침에 꽃들이 제일 예쁘잖아요.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3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이라는 것을요. 꽃집 뒤편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이 최신형 제네시스 G90이라는 것도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소매로 가리고 차는 항상 골목 안쪽 어두운 곳에 주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12년 전 저는 제 아들 강진우를 위해 이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25살이던 아들은 부유한 환경에 젖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클럽을 전전하고 돈을 물쓰듯 하며 제가 평생 쌓아온 회사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든 것을 숨기기로요. 아들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며 인생의 가치를 배우길 바랐습니다. 물론 회사는 여전히 제 손에 있었고 저는 비밀리에 경영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세상에는 한명숙 회장이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장미줄기를 자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 버티고 있을까? 아들은 지금 처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최만식의 중소기업에서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이제 대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멀리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처가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앉아 퇴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유라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댁을 무시하고 저를 가난한 노인네로 취급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었고 생일에도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니 철이 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가로채서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며 끊어버렸습니다. 가끔 용돈을 보내려 하면 그런 푼돈은 필요 없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푼돈이라니 제가 보낸 것이 100만 원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꽃집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유라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제 인내심의 마지막 실을 끊어버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 저는 잠시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13년 가을, 아들 강진우가 25살이던 해였습니다. 저는 미래홀딩스 본사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술값으로 1,000만 원을 쓰고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경찰서에서 우리 엄마가 회장이니까 알아서 해결해라고 큰 소리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돈이 키운 거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회사를 키우느라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탓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질적인 것만 주고 정작 중요한 가치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야겠다고요. 그래야만 아들이 진짜 인생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숙취에 찌든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 불렀어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회사가 망했다. 아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망해요? 하지만 저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유통업계 경쟁이 너무 심해서 결국 부도가 났어. 이 건물도 다음 달에 넘겨야 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제 차는요? 신용카드는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해야 해. 너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엄마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근근히 살 거야. 너는 내 힘으로 취직을 해야 할 거야.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는 멀쩡했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매출이 20%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측근 몇 명과 함께 정교한 거짓말을 꾸몄습니다. 언론에 파산 소식을 흘리고 실제로 본사 건물을 명예 변경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 앞으로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술만 마시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경력도 없고 스펙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가 소개해준 곳이 장인 최만식의 회사였습니다. 내 친구 아버지가 하시는 회사인데 거기 가보는 게 어때?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취직은 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푼푼히 면접을 보러 갔고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 최유라를 만났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 힘으로 월급을 받아왔을 때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 아이가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불안했습니다. 최유라라는 여자가 너무 교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꽃집 앞치마를 입고 조촐하게 참석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쪽은 친한 친구 몇 명뿐이었고 신부 쪽은 화려한 인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장인 최만식은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지역에서 알려진 사업가였고 인맥이 넓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처가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신랑 어머니래.
꽃집 한다던데? 아이고, 우리 유라가 시집을 잘못 갔네. 시어머니가 저 모양이면.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쓰렸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싸늘했습니다. 저는 신혼집에 방문해서 작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손수 담근 김치와 된장,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충 받아들고 바쁘니까 빨리 가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미안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아들의 삶을 조금씩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들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장인어른이 저를 직원 취급도 안 해요. 사위라고 하면서 더 심하게 부려먹어요. 저는 그래도 견뎌라. 내가 배울 게 많을 거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실제로 장인 최만식은 아들을 호되게 다뤘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것도 못하나? 명문대 나왔다더니 쓸모가 없네라며 망신을 주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위 주제에 나서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처가 회사 근처를 지나가며 퇴근하는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필요한 과정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 최유라는 집에서도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당신은 무능해서 우리 아버지 회사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라며 비난했습니다. 명절에 저를 보러 오자고 하면 왜 그런 초라한 곳에 가야 해요? 창피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처가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제게 전화할 때도 며느리 몰래 화장실에 숨어서 통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 부부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사며 활짝 웃고 있었고 아들은 카드를 꺼내며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카드는 며느리 명의였을 것입니다. 장인이 며느리에게 주는 용돈으로 산 것이겠지요. 저는 꽃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하나? 아들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꺾여가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 최유라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뛰어났고 말씨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깥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에서, 특히 시댁과 관련된 일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 추석, 저는 아들 부부를 꽃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송편도 직접 빚고 전도 부쳤습니다. 아들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친정 쪽 행사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진우는 제가 데리고 가야 해서요. 내년에 뵐게요. 짧고 사무적인 문자였습니다. 저는 혼자 차려놓은 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련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고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SNS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찍은 화려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같은 문구와 함께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카페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신문을 보는 척했습니다. 유라야,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꽃집이나 하는 촌스러운 노인네예요. 명절 때마다 오라고 하는데 그런 초라한 곳에 가면 제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핑계대고 안 가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가 시어머니예요? 제 남편 엄마가 회사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저는 제 친정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라서 좋아요. 친정에서 돈도 많이 주시고요. 저는 신문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도 별로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이나 받아가는 주제에 가끔 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징징거려요. 제가 딱 잘라 말했죠. 당신 엄마 만나서 뭐 하려고? 돈도 없는 노인네한테 가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친구들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명품 가방 하나 사줄 능력도 없고 육아 도움도 못 받을 거예요. 나중에 애 낳으면 친정 엄마한테만 맡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니. 이런 사람한테 내 아들이 무시당하며 살고 있다니. 하지만 저는 아직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미래 백화점에서 특별한 VIP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마케팅팀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행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비밀리에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백화점 최상위 VIP 고객 100명만을 초대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였습니다. 명품관 전체를 대여해서 와인과 식사를 제공하고 특별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였습니다. 초대장은 금박으로 인쇄된 고급스러운 카드였고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일종의 지위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며느리 최유라의 이름을 VIP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이 백화점에서 명품을 자주 구매했고 친정 아버지의 법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VIP 등급이었습니다. 초대장이 며느리에게 배달되었을 때 며느리는 SNS에 자랑스럽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래 백화점 VIP 프라이빗 행사 초대받았어요. 너무 영광스럽네요. 며느리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부러워요. 역시 유라 언니 같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초대받은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행사 당일 저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진짜 이름인 한명숙 회장님으로요. 하지만 저는 꽃집 주인 한명숙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에 낡은 핸드백을 들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며느리를 시험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기 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저 어머니예요. 며느리는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백화점 VIP 행사 있다며? 저도 우연히 초대를 받았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황당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초대를 받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거 VIP만 가는 행사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저도 분명히 초대장을 받았어.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천박하게 여길 어디라고 오시려고 해요? 그런 초라한 옷차림으로 VIP 행사에 오시면 저 창피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참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초대받았는데.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같은 노인이 오시면 제격이 떨어져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부유층이에요. 명품 가방 들고 고급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분들이랑 어울리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한테서 구질구질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계시고 돈 필요하시면 계좌번호나 보내세요. 1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10만 원. 며느리가 제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나는 조용히 구경만 하고 올게. 너한테 피해 안 줄게.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그럴 거면 정말 조용히 있다가 빨리 가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백화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랐던 결과일까?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요. 미래 백화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가 소유한 이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12년 전 이곳을 처음 설계할 때 저는 이 건물이 서울 최고의 명품 백화점이 되길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백화점은 연 매출 5천억 원을 넘는 국내 최상위 백화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주인이 아니라 초라한 노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오래된 핸드백을 들고 평범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입구에서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지만 제 차림새를 보고는 어색하게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VIP 행사는 초대장이 있으신 분만. 저는 조용히 초대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며 초대장을 확인했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에는 분명히 한명숙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은 황급히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옷차림으로 VIP라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백화점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났습니다. VIP 행사를 위해 1층 명품관 전체가 대여되었고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양복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저런 옷차림으로 왔을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을까요?
곧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VIP 라운지 중앙에서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발견했어도 모른 척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저의 고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1년 동안 이 백화점에서 쓰는 돈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것을 멈추고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한 후 저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행사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눈짓으로 저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이 많은 라운지를 벗어나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비상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참에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순간이었습니다. 비상구 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화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지 말라고요.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아한 척했지만 이제 가면을 벗은 것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초대를 받았다고요?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VIP 행사에 초대를 받아요? 혹시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동정심으로 보낸 건가요? 저는 핸드백에서 초대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는 초대장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한명숙, 정말 어머님 이름으로 왔네요. 이상하다. 도대체 누가?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누군가한테 때를 써서 받은 건 아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초대장을 제게 다시 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이 여기 오신 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저 친구들이 다 봤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런 옷 입고 왔어? 라고 수군거렸다고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라 씨, 저는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고 갈게요. 당신한테 피해 주지 않을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피해 안 준다고요? 이미 충분히 피해 주셨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알아요. 유라 씨 시어머니 맞죠?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은 제 수준이랑 안 맞아요. 저는 명문대 나왔고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회사 사장님이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보고 자랐어요. 근데 어머님은 꽃집이나 하시잖아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시어머니가 의사나 교수나 사업가예요. 근데 제 시어머니는 꽃집 주인이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직업 물어보면 저는 말을 돌려요. 바쁘셔서 잘 못 뵙는다고요.
그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신 이런 데 오지 마세요. 어머님 수준에 맞는 곳에서 사세요. 우리 세계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며느리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조용히 나갈게요. 하지만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돈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행사장에서 부자들 만나서 뭐라도 얻어낼 생각으로 온 건 아니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거머리 같다고요. 돈 냄새 나는 곳에는 어디든 나타나시네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라 씨,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행사에 초대받아서 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초대받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 같은 사람이 VIP가 될 리 없잖아요. 분명히 착오거나 아니면 누가 장난으로 보낸 거예요. 어쨌든 어머님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라 씨, 손 놔요. 아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프다고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저는 뺨을 손으로 감싸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방금 절 때린 거예요?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네, 때렸어요. 어머님이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바로 그때 비상구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강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유라야, 여기 있었구나. 무슨 일이야? 그리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도 여기 왔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야, 며느리가. 하지만 아들은 제 부은 뺨을 보고도 며느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유라야, 무슨 일 있었어?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좀 놀랐을 뿐이에요. 아들은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저도 초대받았어. 그래서 온 거야. 근데 며느리가. 하지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좀 모셔다 드려요. 여기는 시어머니한테 맞지 않는 곳이에요.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뺨이 붉게 부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장인어른도 오셨고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엄마가 여기 계시면 좀 곤란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가세요.
장인어른이 아시면 큰일 나요. 저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비겁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성장하기를, 진짜 어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아들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저 꺾여버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처가의 눈치만 보고 어머니조차 외면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내 얼굴 좀 봐. 지금 내가 누구 편인지 알고 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들어가요.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저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잠깐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비상구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들은 제가 원했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강진우.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멈춰섰습니다. 며느리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내 어머니가 뺨을 맞았는데도 처가 눈치만 보고 있구나.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뺨을 맞았다고요?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 제가 언제 때렸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들에게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 며느리가 방금 내 뺨을 때렸어. 근데 너는 그것도 못 봤니? 아니면 본 척도 안 하는 거니? 아들은 제 부은 뺨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봤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라야, 이게 무슨...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제가 그냥 손이 살짝 닿았을 뿐이에요. 일부러 때린 게 아니에요. 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살짝 닿았다고? 유라 씨, 거짓말도 좀 그럴싸하게 해요. 당신은 분명히 정신 차리라며 내 뺨을 때렸어요.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곧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시어머니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유라야, 그래도 엄마한테 손을 대면 어떻게 해?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을 강하게 제압했습니다. 여보, 누구 편이에요? 당신 엄마 편이에요? 아니면 나 편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시어머니 편 들어서 저를 무시한다고요? 아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유라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가주세요. 나중에 제가 찾아뵐게요. 저는 아들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12년 동안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궁금해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저예요. 준비된 것들 시작하세요. 전화를 끊자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꽃집 친구한테 푸념이라도 하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슬픔, 분노, 실망, 그리고 결연함.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명숙이라는 한 사람의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래 홀딩스의 회장이자 2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냉혹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유라 씨, 진우야. 저는 차분하게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제 행사장으로 들어가세요.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우리 들어가요, 여보. 며느리와 아들이 비상구를 나가자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VIP 라운지가 아닌 백화점 본관 쪽으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비밀리에 사용해온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비서실장 김영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 가져왔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김 실장이 옷걸이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샤넬 정장과 페라가모 구두, 그리고 까르띠에 액세서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12년 전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한명숙 회장이 돌아온 것입니다. 김 실장, 사돈 최만식은 어디 있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계십니다. 며느님 옆에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정전 준비는 되었나요? 네, 신호만 주시면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2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김 실장, 사돈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100억 원입니다, 회장님. 5년 전에 빌려주셨고 이자는 거의 받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100억을 빌려주고도 며느리는 저를 거지 취급하더군요.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 그 100억을 회수하세요. 즉시요.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즉시 회수하면 사돈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납품 비리 증거도 준비했죠? 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한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꽃집 주인 한명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명숙 회장이었고 지금부터 제국을 다스리는 여왕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죠. 쇼를 시작합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김 실장과 보안팀 직원 2명이 저를 호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VIP 라운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모니터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라운지 내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VIP 라운지 내부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부유층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인 최만식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여러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사교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옆에는 며느리 유라가 있었고 그 옆에
아들 진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위입니다. 명문대 나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죠.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랑거리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사돈이 우리 백화점에 얼마나 납품하고 있죠? 연간 약 50억 원어치입니다. 건축 자재 쪽이고요. 백화점 리모델링 때마다 사돈 회사가 자재를 공급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리는? 김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조사했습니다. 사돈은 지난 3년간 납품 과정에서 질 낮은 자재를 사용하고 고급 자재로 속여 차익을 챙겼습니다. 총 금액이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 증거 사진과 회계 장부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급 자재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B급, C급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차액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입니다. 제 회사를 속이고 제 돈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저를 거지 취급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최만식이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VIP 행사에 초대받다니 영광입니다. 미래 백화점은 정말 최고예요. 그는 백화점 관계자에게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백화점 주인의 돈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확인했나요? 네, 회장님. 회장님의 인터뷰 영상과 사돈의 비리 증거 영상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에 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30분 행사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정확히 7시 35분에 정전시키세요. 그리고 비상전원으로 전광판만 켜세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샴페인을 들고 건배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 웃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12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김 실장과 보안팀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VIP 라운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구 밖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7시 35분 정각. 제 신호에 따라 백화점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화려한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샹들리에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전이야. 무슨 일이지? 어둠 속에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비상전원이 켜지며 라운지 중앙의 거대한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푸른 화면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광판을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지? 무슨 영상인가? 궁금해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때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샤넬 정장을 입고 회장실에 앉아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VIP 라운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화면 속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성이 바로 옆 건물에 있다는 것을요. 영상 속에서 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숙입니다. 미래 홀딩스의 창업주이자 이 백화점의 주인입니다. 라운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미래 홀딩스 회장? 한명숙 회장이라고?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12년 전 제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입구에서 라운지 안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최만식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얼떨떨한 표호로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회장? 아들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유통업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5천억 원의 대기업이 된 과정이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까지 거느린 유통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한명숙 회장이잖아. 12년 전에 사라진 그 전설의 회장. 그럼 오늘 여기 오신 건가? 사람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만식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라야, 내 시어머니가 한명숙 회장이라는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영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만식 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5년 전 제가 빌려드린 100억 원 오늘 중으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운지가 술렁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비상 조명이 켜졌습니다. 라운지가 은은한 조명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라운지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과 보안팀이 양옆에서 저를 호위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똑똑똑.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까르띠에 목걸이를 한 저를 보며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한명숙 회장님이시다. 정말 오셨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라운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라와 최만식이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한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도착하자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유라 씨, 놀라셨나요? 아까 전에 제게 뭐라고 하셨죠? 천박하게 여길 어디 오냐고 하셨나요? 며느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저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몰랐다고요? 12년 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거지 취급하고 심지어 뺨까지 때렸는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뺨을 때렸다고? 시어머니한테? 사람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창피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진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12년 전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회사가 망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나는 내가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어.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게 문제야. 아까 비상구에서 내 며느리가 날 때렸을 때 넌 나 대신 처가 눈치만 봤잖아.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만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만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영광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만식 사장님,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5년 전에 빌려드린 100억 원, 오늘 중으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최만식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 100억을 지금 당장 갚으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5년 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요구할 시 즉시 상환한다고요. 김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최만식에게 건넸습니다. 최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즉시 상환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최만식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습니다. 5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동안 이자도 제대로 안 받았고요. 이제 원금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최만식은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자정까지 100억을. 불가능합니다. 은행도 문 닫았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첫 영업시간에 입금하시죠. 하지만 그 시간까지 입금이 안 되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사 자산 압류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억을 하룻밤 사이에? 그럼 회사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최만식을 동정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만식이 그동안 제 회사를 어떻게 속였는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전광판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납품 현장을 찍은 비디오였습니다. 최만식의 회사 직원들이 질 낮은 자재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어급 자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 사장님?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만식은 화면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 건, 이것은 3년 전부터 최 사장님 회사가 우리 백화점에 납품하면서 저지른 사기입니다. 어급 자재값을 받고 비급, 시급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총 차액이 15억 원입니다. 라운지가 술렁였습니다. 사기라고? 15억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최만식에게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정이 아니라 경멸의 시선이었습니다. 최만식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화면에는 자재의 등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회계 장부도 함께 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만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속이고 제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시켜 저를 거지 취급했습니다. 최 사장님, 일어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00억 원과 사기로 챙긴 15억 원, 총 115억 원을 내일 아침까지 입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함께 회사 자산을 압류하겠습니다. 최만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전광판에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최만식 회사의 회계장부, 이메일 기록,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어급 강철 대신 비급 강철 납품, 2023년 7월 고급 타일 대신 중국산 저가 타일 납품, 화면에 증거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VIP 행사에 초대받은 이들은 대부분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만식의 사기 수법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다니,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최만식의 평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며느리 유라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 비상구에서 저를 때리던 그 오만한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여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라 씨,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천박하다, 구질구질하다, 거머리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요? 12년 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게 다 몰라서 그랬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한 건가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다니. 사람들의 비난이 며느리에게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다시 전광판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구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손이 제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라운지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때렸어? 믿을 수가 없네. 사람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라 씨, 당신이 말했던 그 수준 낮은 촌년이 바로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꽃집 아줌마가 당신 아버지에게 100억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과 마스카라가 뒤섞여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아까 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돌아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도 며느리만큼이나 실망스러웠어. 어머니가 뺨을 맞았는데도 넌 처가 눈치만 봤잖아. 그날 밤 저는 회장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며느리와 사돈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115억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한 것이 정당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거지 취급했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습니다. 사돈은 제 회사를 속이고 1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대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최만식 사장이 어젯밤 내내 은행들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그 일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금융권에서 최 사장을 신용불량자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하루아침에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어제 비리가 공개된 이상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죠? 지금 9시 10분입니다. 입금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진행하세요. 자산 압류 신청하고 형사고소도 접수하세요. 그날 오후 최만식의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자산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건물, 공장, 차량,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이 무너진 회사와는 아무도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최만식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시작했고 회사 자산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사업이 일주일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빌려준 1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적어도 사기 행각은 멈췄습니다. 최만식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은행에 넘어갔고 외제차도 압류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친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은 부는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 사장이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용서를 빌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만나봤자 서로에게 좋을 게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 관심사는 오직 한 사람, 제 아들 강진우뿐이었습니다. VIP 행사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전광판에 나왔던 영상들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행사장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그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저를 때리는 CCTV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다. 미래홀딩스 회장님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 같은 제목의 글들이 인터넷에 도배되었습니다. 댓글들은 며느리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가 될 수 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형편없는 인간인의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의 SNS 계정도 금방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 명품 자랑하는 글들, 친정 부모님과의 행복한 순간들이 모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거칠애였구나, 속은 썩었네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아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도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은 받지 않습니다. 매장 직원의 차가운 말이 며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며느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백화점은 아니었고 다른 백화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했습니다. 예전에 VIP로 드나들던 백화점에서 이제는 주차 안내를 하고 있다니요. 저는 호기심에 그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고 주차 안내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자세.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으로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라 씨, 고생하시네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할 것은 다 했으니까요. 백화점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몰락을 보는 것이 통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선의를 저버렸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했나요?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친정이 망하고 남편과도 헤어지고 갈 곳이 없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처럼요. VIP 행사 다음 날 아들 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꽃집으로 찾아온 아들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문턱에서 저를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장미줄기를 자르다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너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꽃집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그리고 유라가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12년 동안 나는 내 전화를 기다렸어. 명절에 내가 찾아오길 바랐어. 하지만 넌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며느리 핑계만 댔지.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비겁했어요. 처가 눈치만 보고 엄마는 무시하고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진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유라와 이혼하려고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엄마가 12년 전에 원하셨던 것처럼 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을? 그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니?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유라와 저는 서로 맞지 않아요. 저는 유라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진정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는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특혜는 원하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물류창고든 청소든 뭐든 하겠어요. 제가 진짜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진정성을 봤습니다. 진우야, 정말 각오가 되어 있니? 물류창고 일은 힘들어. 육체 노동이야. 내가 견딜 수 있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12년 동안 저는 남의 돈으로 살았어요. 장인어른 돈으로, 유라 친정 돈으로. 이제는 제 힘으로 벌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다. 그럼 인사팀에 연락해서 물류창고 일자리를 알아보겠다. 하지만 특혜는 없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거야. 그리고 누구도 내가 회장 아들이라는 걸 모를 거야. 견딜 수 있겠니?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증명하겠어요. 일주일 후 아들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무 말 없이 서명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둘 다 빈털터리였으니까요. 아들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며느리는 친구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미래홀딩스 물류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진우라는 사람이 입사하는데 절대로 제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마세요. 다른 신입 직원과 똑같이 대우하세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아들의 첫 출근 날, 저는 몰래 물류센터를 찾아갔습니다. CCTV 모니터실에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선배 직원이 말했습니다. 야, 신입. 힘들면 쉬었다 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진짜로 일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룸 옥상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상추와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이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손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몸은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의 나약한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정말 성실하시네요.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는 인사보고서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강진우 직원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며 업무 숙달도가 높습니다. 좋은 평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엄마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저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 가마. 어디서 만날까? 엄마, 제 집으로 오세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저는 설렜습니다. 아들이 직접 요리를 한다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은 변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꽃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말 생각만 했습니다. 아들이 뭘 해줄까? 원룸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들이 정말 요리를 할 수 있을까? 기대와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12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오전 저는 아들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3층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관련 서적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업무 목표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제 텃밭에서 키운 토마토로요. 아들이 접시를 내왔습니다. 빨간 토마토 소스가 파스타면에 잘 버무려져 있었고 위에는 바질 잎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도 있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모두 아들이 직접 키운 채소였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아들의 손을 봤습니다. 예전에 하얗고 부드러운 손은 사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일하고 텃밭을 가꾸고 요리하면서 생긴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아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일하면서 생긴 거예요. 처음엔 물집도 많이 생기고 아팠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 손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기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이제 제 앞에 있는 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그을린 얼굴, 단단해진 몸, 모든 것이 아들의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들이 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제 손으로 채소를 키우고, 제 노력으로 인정받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12년 동안 저는 가짜 행복 속에 살았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도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12년 동안 기다려주셔서요.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철없는 아이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 슬픔, 분노, 실망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저에게 옥상 텃밭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각의 상추, 토마토, 고추, 허브 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매일 아침 이것들을 돌봐요.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생명을 키운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텃밭을 보며 제 꽃집을 떠올렸습니다. 12년 동안 저도 꽃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위안이 되었듯 아들에게도 텃밭이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자는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견뎌온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물류센터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실력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도 아들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엄마,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이게 진짜 성취감이에요. 며느리 유라는 여전히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지고 성실해졌습니다. 가끔 제가 그 백화점을 지나갈 때 며느리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저도 인사를 받아줍니다. 용서는 아직이지만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최만식은 파산 후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그를 만난다고 합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관계이니까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실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꽃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아들이 찾아와 함께 꽃을 정리하고 차를 마십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3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너무 부유하게 키워서 인생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둘째,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좀 더 일찍 개입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복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용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도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것,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요. 저는 2천억 원의 자산가이지만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느낀 행복이 그 어떤 돈보다 값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행동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함께 나누며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